그 도깨비의 모티브가 척준경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국사 전체에 있어가지고 어떤 무력순위 하면 1위가 척준경이라는. 그래서 윤관이 포위가 됐어요. 형님 가면 죽습니다. 못 이깁니다. 하니까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고향에 가서 아버님 잘 모셔라. 나는 우리 주군을 살려야 된다. 내가 가겠다. 적병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고. 저는 징기스칸이 보면 서양이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측면이 좀 강해요. 결국 이제 칭기스칸의 후계자들이 유라시아 대륙 각지에서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무슬림 세계에서 나온 왕국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징기스칸과 관계된 가족인지를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요즘 난리가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역사를 보다 베스트셀러 나오자마자 순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패드나 휴대전화로 책을 읽으면요 뇌에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게임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긴장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사람의 정서화면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 그 와중에 이 역사를 또 배우고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역사를 보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역사학부에서 고려시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정효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슬림은 아니지만 이슬람 학자인 서강대 유럽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백의의 민족 여러 가지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활의 민족. 우리 민족을 이제 수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활이잖아요. 언제부터 잘 쏜 걸까요? 활명수를 먹은 다음부터. 너무 처음부터 세다. 방심할 수가 없어요. 방심. 알겠어요. 들어왔으니까 반문하겠습니다. 활명수는 언제부터 먹었어요? 활명수는 고구려 때부터 먹었죠. 활명수가 고구려 때예요? 활명수. 활의 명수. 활의 어떤 우리 민족을 알리는 시작이 고구려예요? 그냥 그 더 이전부터인데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용총이라고 하는 고구려 고분벽화 있잖아요. 거기 수렵도에 활 쏘는 모습이 이미 그게 복합궁을 사용한 게 고구려 때부터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복합궁이 제일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보통 스키타이 시대부터 나오거든요. 복합궁이. 복합궁 모어는 이제 사진 나옵니다만 이렇게 벌리면 이게 완전히 이게 각도가 다르게 꺾여요. 이 가장 끝 쪽은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기마까지 더해지니까 멀리 나가는 IBM이 완전히 빠른 전차 위 연구가 촉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산업무적의 시대가 되었고요. 흉노 때가 돼도 그게 더 이제 발달돼가지고 궁이 작아요. 복합궁은. 그 대신에 단점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 나무하고 뿔을 갖다 이어붙이는 게 악교 내지는 동물의 관절을 녹여서 한 건데 이게 잘 풀어지고요. 이 보관을 잘못하면 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흉노 기록 보면은 흉노가 망할 때 보면은 날이 너무 더워서 다 풀어져가지고 싸움을 못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실제로 왜 몽골 전사들도 전 세계를 다 간 것 같지만 정작 더운 곳은 못 갔거든요. 아열대 지방까지는 많이 실패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활이 풀어지는. 그래서 보면은 스키타이나 몽골 전사 보면요 계속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감았다가 풀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복합궁을 관리해주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겨울에만 공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그들만의 고충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 한국을 보통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착민들은. 하나는 거대한 화살을 갖다가 2인 1조로 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시황의 무덤에 나오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쇠뇌. 쇠뇌를 가지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복합궁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게 복합궁이 아무리 좋은 걸 알아서 실제 노획을 해온다고 해도 어떻게 그 풀로 붙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라시아를 정복한 무기는 제 생각에는 복합궁이 아니었을까? 복합궁이 이제 이집트에서 등장하는 시점은 상당히 좀 늦어요. 한 기원전 1500년 이후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집트도 복합궁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때부터 사용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유라시아 쪽에서 개발이 돼서 그렇게 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를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신왕국 시대 때부터는 복합궁들이 좀 나와요. 신왕국 시대면 고구려보다 이전이잖아요. 훨씬 이전이죠. 훨씬 이전이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이집트와 관계된 어떤 인구 집단이 활의 민족으로 유명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비아죠. 예. 그러니까 누비아라고 이제 이집트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누비아를 부르던 이름 자체가 활의 땅이에요.
타세티라고 부르는데 타가 땅이고 세티가 이제 활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복합궁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큰 장궁을 썼던 것 같은데 워낙 활을 잘 쏴가지고 이집트 역사 속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 고왕국 시대 때부터 이집트 군대에서 약간 이제 공병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이때 이집트에 들어왔었던 이 누비아의 전사 집단이 나중에 이집트에 정착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자이라고 이집트 신왕국 시대 때부터는 이집트의 어떤 경찰 인력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누비아 용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신기했던 게 복합궁을 어떻게 사용했지? 그러니까 못 사용한 게 거기 덥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누비아는 더 습하고 더 더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복합궁은 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복합궁은 못 사용해. 근데 이집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신왕국 시대 때 저쪽 히타이트나 메소포타미아족이랑 이제 싸울 때 항상 복합궁을 사용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누비아 궁병들은 훨씬 더 후대까지도 명성이 높아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랑 싸울 때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부대에 누비아 궁병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이 근동 지역에서는 활의 민족으로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현도 교수님은 싫어하지만 300에 보면 바르타 군인들이 방패로 딱 맞고 저녁 식사는 지옥에서 하자고 할 때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는 그 활들이 날라오거든요. 누비아 궁병들이 쏜 건가? 근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활을 쏠 정도로 대규모 부대가 종사하진 않았고 뭔가 약간 특무대 정도로 종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몽, 고구려 세운 주몽. 주몽이 활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책 다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동해 지역에서 단궁이 특산물이다. 박달나무 단자, 단군할 때 단자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주 예전부터 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활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저는 뭐 더 자세한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록들은 쭉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에서도 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활이 당신이 싸움뿐만 아니라 자기 수련 이런 거에서도 존중을 많이 했거든요. 무함마드의 종교 체험인 거 보면은 무함마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의 거리가 활의 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가깝게 봤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꾸란에 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뭐 전승에 따르면 가브리엘 천사가 활과 화살을 무함마드 예언자에게 주었다. 뭐 그런 전설이죠. 전설이 있고. 근데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것보다는 칼이 더. 예를 들면은 전승에 따르면 무함마드 예언자가 자기의 사촌 동생이면서 사위인 알리에게 줬다는 칼이 있는데요. 이 끝이 이렇게 삼지창처럼 갈라져 있는 칼이에요. 두 날이. 그래서 그걸 누르피까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단히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서 많이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또 동이족이면 또 동이의 이 오랑캐자가 대궁을 결합했다라고 해서 화살하면 한국이고 고구려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화살 쪽 자체는요 아주 빨리 나와요. 옛날에 이미 구석기 시대 초기부터 나오니까는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 문제는 화살 촉만 나오고 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고고학자로 강원도에서 발견됐어요. 강원도 천전리에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대하고 이런 거 다 썩어 없어지는데 웃기는 게 나무가 그냥 묻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요. 한번 불에 타서 수시되고 묻혀버리면 남아요. 탄화된 채로. 그래서 천전리의 그 47호 주거지에서 11개의 화살이 화살대에 이어진 채로 발견이 돼요. 이게 최초의 예입니다. 동이족에서는. 근데 그러면 거의 뭐 3,000년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화살하면은 이쪽 만주 동이족이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웅은 활을 잘 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이성계 대표적인 고사가 있잖아요. 이성계가 이제 그 왜구 막을 때 이제 황산대첩, 남원 운봉에서 싸웠던 이제 황산대첩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적군이 굉장히 이제 젊은 장군인데 굉장히 이제 잘 싸우는 거예요. 아, 쟤는 내가 생포해가지고 내 부하로 삼고 싶다 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쟤를 생포하려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희생이 필요하다.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뭐 가까이 근접 싸움을 못하니까 활로 죽이는 거죠. 근데 갑옷 입고 투구를 동여 싸고 그러니까 이제 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 투구를 벗기겠다. 그때 화살로 쏴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벗기냐? 화살로 투구의 끝 고기를 내가 딱 맞추겠다. 그러면은 투구가 살짝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얼굴에다 쏴라. 그래가지고 이제 투구의 끝, 정말 우리나라가 뭐 양궁 남은 맨날 이제 금메달 따는 것처럼. 그래서 이성계가 단박에 그거를 맞춰가지고 아지발도라고 하는 그 이제 일본군 소년 장군인데 이걸 그렇게 이제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뭐 이건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칼리타이라고 하는 이제 몽골 장군을 제압하는데 처인성에서 김윤우라고 하는 승려가 화살로 이제 합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몽골로서는 엄청난 수모죠. 그냥 스님 한 명한테 화살로 한 대 맞고 그냥 뭐 활 잘 쏘는 나라가 몽골인데, 그런 것들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그게 있고,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제 향사례라고 해서 성리학에서도 이 활 잘 쏘는 걸 하나의 그런 수양의 어떠한 단계로서 생각을 해서 정조도 뭐 그렇게 이제 활을 잘 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활이 그냥 봐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은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도 파라오들을 묘사를 할 때 항상 파라오들이 전차 위에서 이렇게 활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물론 이제 대부분의 왕묘들이 다 도굴이 돼서 얼마나 이 활들이 부장품으로 많이 사용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도굴되지 않은 왕묘인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활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활이 한 40 몇 개가 이제 활이 같이 나왔어. 그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한 400여 개의 이 화살이 같이 출토가 됐던 것을 보면은 어쨌건 이 이집트에서도 이 활 자체는 파라오의 영웅적인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유라시아 초원도 그렇게 화살에 대한 양극화 많이 나오고, 근데 다만 칼이 유지인 동네 공통점이 있어요. 험한 산악지대하고 늪지대 아니면 사막지대에서만 많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도 양자강 일대에 오나라 월나라는 검이 더 승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막계인데 화살만큼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또 이 원거리 무기이기 때문에 원거리로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활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창 정도인데, 창은 사실 이거는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거든요. 네, 그다음 지근거리는 이제 칼로 하고, 그러니까는 뭐 활은 대체할 수 없는 무기였다. 그리고 뭐 창이 찌르는 걸로 치면은 몇 미터 정도가 이제 최장거리인 거고, 던지면 뭐 한 수십 미터 정도 되는 건데, 활은 사실은 우리나라 특히나 복합공 같은 경우는 100m 이상을 날아가서 적을 관통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잖아요. 활에 여지껏 살면서 최고의 활의 명사수라고 한다면, 예전에 삼국지에 나왔던 여포가 이 화해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창을 세워놓고 끝에서 요거 정도였는데, 이성계는 움직이면서 싸우고 있는 적장의 투구 끝을 맞췄다. 이거 윌리엄 텔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도 실력이면 그냥 두 눈을 뚫으면 되지 않은가요? 그러네요. 진짜 눈을 뚫으면 되는데.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영웅 얘기 떠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혹시 뭐 이제 각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나오는 영웅담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고려시대는 척준경이죠. 제가 또 요즘에 와이프랑 도깨비 어마어마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도깨비의 모티브가 척준경인가요? 척준경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가슴에 칼 꽂혀 있는 그 장군이. 그리고 이 척준경이 제가 알기, 저도 잘 모르지만 한국사 전체에 있어가지고 어떤 무력순위 하면 1위가 척준경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국의 유일한 소드마스터. 활마스터는 이성계.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워낙 무신이 없어서라는 말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척준경 자체의 그 무용담은 워낙 후대까지도 이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윤관의 여진정벌 때, 그때 이제 척준경이 윤관의 부장이거든요. 보면은 확실히 이제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신분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활 잘 쏘는 사람은 좀 높은. 왜냐하면 칼은 직접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망나니 이런 것도 사실 좀 신분을 천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척준경은 글자를 몰랐다 그래요. 지방 황해도 곡산 출신의 사람인데 글자를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무공이 워낙 뛰어나니까 윤관이 자기의 이제 측근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진정벌을 할 때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뭐 여진정벌, 우리는 뭐 정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물러나온 거거든요. 후퇴한 거거든요. 지키지를 못해서. 동북구성을 차지는 했지만 못 지키니까 이제 물러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물러나온 때 지키려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여진족들의 공격이 엄청 거셌어요. 그러니까 윤관이나 또 윤관을 따라갔던 부원수, 오연총 이런 사람들이 포위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 뭐 대표적인 이제 척준경이 알려진 게 된 게 그거죠. 그래서 윤관이 포위가 됐어요. 근데 척준경이 나는 우리 주군을 살려야 된다.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같이 있다가, 형님 가면 죽습니다. 못 이깁니다. 하니까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고향에 가서 아버님 잘 모셔라. 나는 우리 주군을 위해서 지키다가 싸우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10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뚫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진짜 삼국지에 나오듯이 적병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고 윤관을 구출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관이 너무 감격한 거죠. 감격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윤준경? 뭐 모르겠습니다. 여포가 됐네 갑자기. 뭐 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이제 점령했던 영주성이라는 데서 이제 그 윤관이 가고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성이 이제 포위가 되니까, 성을 포위하면 물자나 이런 것들 뭐 다 막히니까 그냥 언제까지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척준경이 나가서 내가 쟤네들을 좀 무너뜨리고 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포위가 점점 더 강해지니까 버티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가면 죽으니까.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안 나갈
거면 니네들은 내가 싸우는 거 구경해. 내가 잘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몇 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제압하고 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윤관 이제 여진정벌 이제 실패를 했지만 이제 윤관도 죽고, 근데 척준경은 이제 그 무공으로 계속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지만 이제 브레인은 좀 안 되는 거예요. 예, 공부도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누가 쓰냐면 이자겸이 써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권력이라는 게 돈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무신인 척준경을 자기의 측근으로 삼으니까 이자겸을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척준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겸이 무너지게 된 이유도 이제 인종 당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척준경한테 측근을 보내가지고 갈라놔요. 너 이자겸한테 충성할래? 나한테 충성할래? 이자겸한테 충성하면 역대 평생의 역적이 되겠지만 나한테 충성하면 너는 평생의 충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자겸이 무너지는데 척준경이 이제 제일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자겸이 제거된 다음에 척준경 어떻게 하겠어요?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탄핵하는 거죠. 쟤는 이자겸 도와가지고 저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년은 좀 이제 좀 쓸쓸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야말로 무의 신이었네요, 그냥.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계속 후대까지도 알려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하가 있는 거예요. 무신들 쟤는 이거는 잘하는데 머리는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됐어.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뭐 이자겸도 그렇고 고려 시대의 권력 구도를 보면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 똑같이 서로와 배신과 권모술수가 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척준경은 자기가 권모술수를 한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죠. 척준경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귀가 얇아서 그래. 그런 건가? 귀가 팔랑귀야. 지금 이걸 그대로 그냥 본인의 선택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이거 지금 윤가 밑에서 있어야 내가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했다가 이자겸이 실세다. 나는 이자겸 밑에서 나의 뜻을 펼치리라 하고 갔다가 아니다. 지금은 왕의 밑에서 이자겸을 치는 것이 실세가 되리라.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면 이건 최고의 브레인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성공했으면 실패했을 그렇죠. 때문에. 마지막에 실패했기 예. 때문에 비하가 된 거죠. 예. 척준경에서 윤준경으로, 이준경으로 갔다가 왕준경으로. 하지만 정말 무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한반도 최고의 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웅 중에 한 분이 살라딘이잖아요. 살라딘. 살라딘 영웅담 많이 네, 살라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요. 이게 프랑스 애들은 살라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살라딘이 아니고요. 알말리크 나스르 살라후딘 아블 무자파르 유스프 이븐 아윳. 예, 그러니까 구원의 왕 살라후딘. 살라후딘은 호예요, 일종의 예칭이고요. 종교에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유스프예요, 요셉. 이 사람이 위대한 거는 사실은 이 사람 아랍 출신이 아닙니다. 쿠르드인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쿠르드족의 최고의 영웅이겠네요. 아, 그럼요. 쿠르드인들은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 쿠르드인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지금 이라크의 티크리트라는 곳인데 어마어마한 영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특히 서양에서 이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군 중에서 가장 얘기가 많은 게 3차 십자군이거든요. 이때 라이언 하튼, 리차드 두 강과의 이 끈끈한 인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사실 두 사람은 만난 적은 없어요. 전장터에서는 만날 수는 있었겠지만 협상장에서 둘이 협상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말 보내주고 막 뭐 이런 예. 이야기는 그냥 그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서신이 오고 갔죠. 서신. 예, 직접적으로 둘이 대면을 하거나 제가 우리 정영훈 교수님처럼 만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할 때도 동생이 가서 협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리차드가 굉장히 살라딘을 높게 봤고요. 살라후딘도 리차드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 나이는 20살 차이입니다. 살라후딘이 더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살라후딘이 리차드에게 2번이나 패하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리차드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살라후딘이 가장 유명했던 이유는 바로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해 온 거거든요. 그 탈환해 왔고, 보통은 그러면은 사람을 십자군들을 다 죽이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 살려줬고요. 유일하게 두 사람에서 잔인한 모습이 있었던 게 뭐냐면, 리차드하고 살라후딘이 부딪혔는데 결국에는 협상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리차드가 무슬림 군대를 한 3,000명을 죽여요. 그냥 포로로 잡혀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인간 살라후딘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있었던 십자군 포로를 그만큼도 죽여요. 그게 두 사람의 안타까운 측면인데, 그 외에는 두 사람의 우정, 뭐 예를 들면 살라딘이 이야기에 따르면 리차드가 아팠을 때 뭐 의사를 보낸다든지 약을 보낸다든지 또 그 군진에다가 과일과 와인을 보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영국
쪽의 왕인 리차드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요. 살라후딘이 쿠르드족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쿠르드 출신이요. 근데 지금 중동에서도 보면 쿠르드족은 항상 여기저기 이용당하고 좀 희생당하는 약소 민족이잖아요. 예, 약소민족인데요. 그러니까 인구 수는 많은데 국가가 없어서 네. 다 쪼개져 있는 거죠. 네, 네. 터키, 이라크. 예, 뭐 네 나라에 이런. 쪼개져 있습니다. 튀르키예 가장 많고요.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러면 살라후딘이 있었을 당시에 쿠르드족은 힘이 꽤나 강성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살라후딘이 뭔가 굉장히 특이한 영웅담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쿠르드인들이 곳곳에서 살았고요. 싸움을 잘했죠. 싸움을 잘합니다. 유명물 출신들이고. 그래서 한때 쿠르드가 나중에 왕국을 잠깐 건설하다가 쓰러지긴 하는데 살라후딘이 아주 뛰어난 전사였던 거죠. 그 살라딘은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쿠르드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랍 지역에서 굉장히 영웅처럼 이제 모셔지는데 이집트에서도 국기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이 있고 가운데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가 살라딘의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이집트 갔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 살라딘이 나중에 이집트에 와서 그 아이브 왕조를 세우거든요. 아버지를 예. 따서 아이ub 왕조를 그러니까 세웁니다. 보통 중동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자기 성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왕조의 이름을 이제 아이브 왕조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에 와서 이 사람이 지금의 이제 구 카이로 지역에다가 성체를 만들어요. 그 성체를 지금 이제 뭐 카이로 시타델 혹은 뭐 살라딘 시타델 이렇게 부르는 성체가 있고 이 성체가 이제 후대에도 계속 확장이 되고 증축이 되고 나서 20세기 초반까지도 이집트 정부 기관들이 거기 안에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제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라는 이집트 카이로의 랜드마크가 그 안에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살라딘의 표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독수리 표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1952년에 이집트에서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면서 공화국을 세우면서 그거를 복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집트의 국장으로 사용을 했고 그러면요 이집트 그 군사박물관에 고왕국 때부터의 쫙 이집트의 영웅들과 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집트는 살라딘이 본인 국가의 영웅이에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집트만이 아니라 아랍 전체에서 살라딘은 영웅이에요. 이슬람의 영웅인 거죠. 이슬람의 영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살라딘의 독수리를 국장으로 쓰고 있는 국가 이집트만이 아니라 이라크도 쓰고 팔레스타인도 쓰고 예멘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유럽에서도 로마군이 사용했었던 독수리를 이 국장으로 많이 쓰잖아요. 여러 국가들이. 근데 이 아랍권에서는 살라딘 독수리를 그래서 국장으로 사용을 약간 하죠. 느낌이 제가 유럽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는 누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식민지배?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미워할 거야. 그냥 사람도 싫고 다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 유럽 국가들은 본인네 나라가 정벌당했는데 그 나라에 우리는 핏줄을 잇는 나라야 라고 하지 뭐 굉장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유럽은 다 우리는 로마의 후예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동 아랍권 국가들은 다 살라후딘의 후예들인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살라후딘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짜군 영웅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살라후딘이 아니었으면 이집트는 시아파 국가였을 겁니다. 이집트를 시아파에서 순니파로 바꾼 사람이 살라후딘이에요. 살라후딘은 순니파예요? 순니파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조가 파티마조는 시아파였거든요. 시리맘 시아파라고 그거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란은 살라후딘을 안 좋아하겠네요? 근데 살라후딘이 무슬림 세계에서 명예를 떨칠 때 이란은 순니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란이 시아가 된 건 150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쿠르드 뭐 튀르키예 아주 민족해가 뭐 민족국가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슬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영원한 로마 아이테르나 그 말에 꽉 묻혀 있고 무슬림권에서 살라후딘이 쿠르드의 영웅이지만 쿠르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살라후딘을 싫어하느냐? 아닙니다. 완전한 영웅이에요. 그냥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정확하게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무슬림 세계의 살라후딘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라딘 정말 큰 영웅으로 이제 모셔지고요. 물론 이제 살라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집트에도 여러 영웅들이 있었죠. 고대 이집트 영웅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뭐 람세스 2세 같은 인물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랑 싸울 때 완전 포위가 됐었는데 자기의 단독 무력으로 다 뚫고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사실 그건 약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근데 저는 람세스 2세 말고 군사적인 영웅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인물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파라오거든요. 총 한 50년 좀 넘게 왕위에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단독으로 이제 통치하지 못했고 하셉수트라고 하는 다른 여성 파라오한테 좀 밀려가지고 이제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 한 30년 정도로 혼자 단독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해외 원정을 진짜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20차례 이상 원정을 직접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과거에 한 20세기 중반까지 서양의 학자들은 이 투트모스 3세를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이집트 왕조에서 사실 잘 보이지 않는 행보네요. 그렇죠. 이제 파라오들이 종종 이제 그 원정을 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자주 나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어떤 군사적인 재능을 가장 이제 자기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이제 여겼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고고학 유적이
카르나크 신전이라고 하는 이 당시 신왕국 시대의 가장 큰 대형 신전에 가면 투트모스 3세가 지은 되게 멋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아크메누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기둥이 되게 특별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야외에서 쓰는 천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폴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서 야외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아무리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야외에서는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천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폴대를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물로 여겨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다른 국가들은 그 영화나 뭐 매체를 통해서 대충이라도 군대의 모습이 상상이 가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딱 떠올리잖아요. 약간 하얀색 조거 팬츠 같이 보이는 그 옷들 있잖아요.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집트 군대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이집트 군대는 일반 보병들은 이제 말씀하신 그 이미지로 보통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옷차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이집트 보병들은 창이랑 방패를 써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비아 궁병이 같이 항조르의 궁병들이 같이 따라가고, 대신에 이집트 군대의 주 전력은 전차 부대거든요. 전차 부대는 장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전차 부대는 상당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그 전체를 다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차를 이제 2명이 탑승하는데 한 명은 이제 그 마부고 한 명이 이제 활 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 보병의 이미지들은 나중에 점령을 하는 것이지, 누비아 부대의 활 군병들이 쏘고 전차 부대가 돌아다니면서 기동력을 보여주는 게 주력 부대인 거군요. 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 이집트의 영웅이 있어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왜 있어요? 네, 이름도 굉장히 같아요. 살라 하고 있죠. 축구 선수? 예, 무함마드 살라. 여기 지금 영웅이죠. 지금의 무슬림 세계의 축구의 영웅은 살라. 전체 통틀어서 그런 거야. 아랍권 다 통틀어서. 이집트 내에서 이 살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는 제가 대충 느끼기에 한국 사회에서 손흥민 선수를 여기는 것에 한 20배 정도. 20배, 그렇죠.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성역이겠네요. 예, 성역입니다. 예, 성역입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유명했던 선수가 지단이잖아요. 사실 지단도 알제리 이민계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영향력이 커요, 살라. 그 라이베리아 선수. 조지 웨어. 네, 조지 웨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라이베리아 대통령 됐잖아요. 축구 선수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요? 그럼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족 국가를 만들 때 중요한 건 고대 유적과 축구공이라니까요. 축구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이 중동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눕는군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 축구가 이집트에서도 지금도 엄청 사랑받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두 팀이 있는데 아흘리라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자말렉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카이로 둘 다 연고지인데 이 두 팀이 경기하는 날이면 카이로 시내가 진짜 시끄러워져요. 다 막 크락션 울리고 막 다 빨간색 깃발 울리고 하얀색 깃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아, 축구 얘기가 장난 아니네요. 전 중동이 이렇게까지 축구를 좋아하는 줄 어유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영웅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유라시아의 칭기스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남아있는 많은 인류 중에 상당수가 칭기스칸의 DNA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저는 징기스칸이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서양이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측면은 좀 강해요.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요. 언제부터 징기스칸을 이렇게 숭배했냐? 숭배요? 1000년간의 최고 영웅이다라고 해서 왜 타임지에서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공통적인 게요. 냉전 시대인가요? 예,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에 징기스칸이 위대했다는 걸 부정한 것은 아닌데, 그 정도 급은 뭐 티무르도 있고 지금 살라딘도 있고 많은데, 징기스칸에만 유독 스팟라이트가 가는 이유는 저는 20세기의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징기스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였냐? 소련. 멸망시켰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예컨대 징기스칸 탄생 800주년이 1962년도였어요. 그때 징기스칸의 그 탄생지에서 몽골 사람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념대회를 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소련에서 비판을 합니다. 이 분리주의자, 민족주의자, 이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반동이다. 공간 반동주의자로 지목을 하고 탄압을 해버려요. 왜요? 왜냐면은 진정한 유라시아의 패권자는 소련 슬라브인들이지, 슬라브인들을 친몽골이라 하면 자기네들이 영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걸 지지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이유 들어가지고 이제 혁명주의 반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정도로 징기스칸은 의외로 탄압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울란바토르 가면은요, 한가운데 거대한 광장이 있어요. 다들 그게 저희는 징기스칸 광장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 이름이 바로 스우바타르 광장인데, 스우바타르는 남딘 스우바타르, 그 사람이 이제 1920년대에 몽골을 소련의 레닌과 붙여서 이제 몽골을 사회주의 혁명을 만드는 혁명 운동가예요.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럼요. 나 몰랐어요. 아, 이집트도 사회주의 국가인 거 아세요? 이집트도? 거긴 독재 국가 아니에요?
몽골은 사실 소련 복속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중국과 소련 사이에 요만한 땅 가지고 인구 400만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실상은 소련의 중국과의 완충지대, 범퍼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둔 것이 지금의 몽골의 전신이 되었는데, 그것을 만들어준 게 스우바타르인데, 실제 가면은 광장에 거대하게 징기스칸이 있고, 지금 모든 게 징기스칸인데, 광장은 스우바타르고, 화폐도요, 징기스칸도 있지만은 스우바타르가 더 많았었어요, 현대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그쪽에서는 싫어했고, 반대로 서양에서는 야, 소련, 슬라브 너희들이 무슨 유라시아 패권이냐? 진정한 유라시아 패권은 만약에 몽골이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면은 그렇게까지 띄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탄압받는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두 거대한 적의 그 축 사이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야, 하지만 저기는 진정한 영웅의 나라였어라면서 징기스칸 서사가 더 과장된 차원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징기스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무려 240년 동안 지배를 받잖아요. 1240년부터 1480년까지 어마어마한 트로마이겠죠. 거기다가 막 나폴레옹이 그 말을 했지 않나요? 러시아 사람들의 얼굴을 벗고 보면 그 뒤에 몽골 얼굴이 나온다고. 타타르, 스키타이, 요갈 때 저 스키타이 놈들, 타타르 놈들, 타타르가 몽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징기스칸은 다양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고난 바꾸기에 원조 비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맨 처음 알려진 게 얼마 안 돼요. 150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1870년대에 그 북경에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 신부, 그거를 우연히 발견해서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자체를 안 것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몽골 제국이 이뤘던 영토의 크기는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뭐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영토의 크기도 약간 시대를 잘 타나서 이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동 지방을 그 치잖아요. 그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거기 호라이즌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사실 이 근동,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이쪽 지방은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제국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상대했었던 이 호라이즌 제국은 왕국이죠. 이 국가는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었던 국가를 가운데 굉장한 약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징기스칸이 뭐 한 200~300년 정도면 먼저 이제 그 존재했었으면은 이 당시에 이제 맞닥뜨리는 세력은 뭐 이를테면 뭐 사산조 페르시아나 더 그 이전에는 파르티아, 이거는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기스칸이. 이거 도발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징기스칸 하나 중요한 게 200년만 있어요. 먼저 나왔어 봐라.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몽골군이 계속해서 서진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집트한테 패배합니다. 거기서 막히죠. 예, 1260년에 그 아인잘루트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실제로 몽골군하고 이집트군하고 맞붙은 전투예요. 물론 이때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는 아니고 맘루크 이집트인데, 여기서 몽골군이 완전히 패해요. 그래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변명. 아인잘루트에서 맘룩과 몽골이 만나요. 근데 왜 몽골이 패배했느냐? 이때 몽골의 데칸이 죽습니다. 그렇죠. 데칸이 죽으니까, 데칸이 죽으면 모든 지휘관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진이 빠졌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게 훌라구가 있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새로운 칸을 뽑아야 되니까 거기 가는 바람에 쿠릴타이. 저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일진이 빠지는 바람에 이진이 어벙벙 하다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원정이 실패한 이유도 그거죠. 유럽 원정도 사실은 뭐 헝가리까지 왔을 때 뭐 엄청나게 이 서유럽이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철수한 거죠. 돌아갔잖아요. 예. 징기스칸 자체가 특정한 나라를 꼭 정복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목적의식보다는 보이는 것을 정복하는데 안 되면 말고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은 게, 유목민 자체가 이렇게 그런 것에 야망이 없었고, 후에 이제 영역화가 되면서 거대한 원제국도 되고 킵착 한국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위대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13세기 징기스칸 시대의 유목민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요즘에 나오는 징기스칸에 대한 수많은 책들은 CEO들이 돈 버는 방법, 비즈니스, 뭐 디지털 시대. 징기스칸의 몽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이후에 무슬림 세계에서 나온 왕국들 있잖아요. 전부 다 뭐를 하려고 다 노력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징기스칸과 관계된 가족인지를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쪽의 딸과 결혼해서 부마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티무르 뭐 뒤에 나중에 바부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몽골 제국 위에 이슬람 세계를 지배했던 왕국들은 전부 다 몽골의 후예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칭기스칸이 이쪽 중국 쪽으로도 금나라도 제대로 정복을 못했거든요. 서하 정도만 이제 탕구트, 예, 여기까지만 이제 정복을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칭기스칸이 직접 뭐 어떤 이제 정복 군주로서의 그것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이게 중요한 게 부모가 잘나서 훌륭한 게 아니라 자식이 잘나서 이제 부모 훌륭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칭기스칸의 후계자들이 유라시아 대륙 각지에서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쿠빌라이도 원나라, 뭐 그다음에 훌레고, 이란국, 킵차칸국, 바투 뭐 쭉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제국들이 만들어지면서 공통적인 어떤 뭐 선조로서 칭기스칸이 부각되고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빌라이 쪽도 만약에 쿠빌라이가 집권을 하지 못하고 그 동생인 아리푸케하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 쿠빌라이가 된 건데, 쿠빌라이는 철저하게 중국은 중국 방식대로 다스리자, 그래서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리푸케가 이겼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 원나라 내부에서도 중국 다 목초주로 만들자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역사적인 전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중동에 가면 몽골의 흔적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란에 가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도망 나온 하자라족이 있거든요. 하자라족들이 몽골 군대와 현지인들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에요. 하자라가 이게 천이란 뜻이어서 아마도 몽골군의 1000명 단위로 된 군 부대가 주둔을 했었고, 그래서 그 군에서 나온 이제 그 이름이 하자라, 아랍 페르시아어로는 이게 천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만나면은 그냥 한국말 하고 싶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 우리하고. 예,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프죠.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받는 사람들 있죠 거기서. 예, 에스파한에 예, 가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 뭐 진군한이라고 앉아 있으면 우리 그 시골에 있던 할아버지를 보는 느낌이 나가지고 반가우면서도 가슴 아프고 막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남긴 영향력은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아까도 제가 와인잔루트에서 이집트가 몽골한테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1360년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후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이집트 맘루크조에 몽골 계통의 술탄이 들어섭니다. 이집트를 통치했었던 술탄이 몽골 계통이었어요. 키트부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중국에서 사실 큰 영향을 끼쳐. 중국 사람들은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경이 중국의 수도가 된 게, 그렇죠. 예, 원나라의 대도가 바로 북경에 세워지면서 칸발리. 예, 결국 그게 쭉 이어진 거. 명나라가 이어받고 청이 이어받아서 된 거거든요. 지금의 현대 중국어 보통화도 사실은 이 원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방의 언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뭐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뭐 역사임이라고 다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후대에 끼친 영향, 우리나라에도 사실 영향 많이 끼치는 거죠. 제주도 목마 다 이게 다 몽골 문화 영향이니까. 소주 좋아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왜 그걸 감정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현명하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영웅이면 왜 영웅이 됐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는 건 참 좋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왜 영웅이야? 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네 분에게 재밌는 이야기 참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저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